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참패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표정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과 장한대 박창환 교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 압승을 거뒀고요. 또 이번 선거를 지휘한 당연히 김무성 대표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공고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잘했을까요? 선거에서. 저는 결과보다는요. 과정이 사실은 더 김무성 대표가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구로 따지면은 메이저리그 이 스카우터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큰 거 한 방을 보여줬는데요. 선거 가운데 위기 국면이었거든요.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는 그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있었고요. 야권의 공세가 매세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중진 차출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앉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꾼론이다. 그리고 뭐 세준마라든지 네.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그 김무성 대표의 참신함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눈길이 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국무총리의 어떤 사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밀어붙이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이런 그 돌파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과거에 당대표 됐을 때 쓴소리하는 대표가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못 보여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진두지휘를 통해 가지고 여권의 교통정리뿐만 아니라 당 내의 교통정리 그리고 선거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갖다가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몸값이 상한가를 치는 그런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그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교통정리 얘기도 하셨지만 당내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개파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개파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다르죠. 네. 지금 같은 그 김무성 대표가 성공적으로 했던 지금 그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치렀던 요인은 개파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이익에 더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개파의 이해가 더 강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야당 분열뿐만 아니라 당내 의견들이 노출되면서 야권을 결집하지 못해서 결국 패배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전국이 어렸어요.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일정 정도 자기 색깔을 낼지 아니면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일정 정도 그 역할들을 분담해 가면서 나갈지 이런 부분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뒤로 물러서면서 선거를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권 심판으로 가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여권이 같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번 선거를 좀 잘 이끌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고 이 이후에 이제 앞으로 당내 장악력은 좀 확실해졌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상태인데 문제는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개파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단 말이죠. 특히 친박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견제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요. 알게 모르게 친박계의 견제가 있었죠. 지난 연말에는 친박계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네. 그런 모임 것도 있었고요. 또 친이계도 따로 모임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냄에 따라서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김무성 대표의 존재감이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친박계로서는 사실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친박계가 그 동안에도 사실 성완종 리스트 이전에도
뭐라 그럴까요? 좀 퇴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완연했는데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친박계가 당분간 사실 좀 운신의 폭이라든지 또 국정의 주도권이라든지 여당 내에서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정 정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무성 부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친박계의 퇴조 또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목소리는 더 아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박계로서는 당연히 우려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우려감이 김무성 대표가 잘했긴 잘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독주하면 안 된다. 친박계 얘기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친박계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자신들이 어떤 그 좀 뭐랄까요? 퇴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친박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과 지금 새누리당은 계파 간의 갈등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뿌리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또는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면서 스스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공천이 결국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한 부분은 만약에 대권에 대한 주자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총선 승리는 아주 필수적인 여건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당대표로서 승리할 수 있는 총선, 승리해야만 하는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당연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을 세우기보다는 박근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치들, 개혁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하면서 그 성과물을 공유하고 결과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다음에 임기와 함께 후퇴할 테고 본인이 전면에 나설 때 그 공을 본인이 획득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개혁 과정에서 보조를 맞추는 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재 당청 관계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했고 그 승리 결과를 김무성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야당의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데 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명확해져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정부와 관계를 소원하게 해서 그런 국민의 뜻을 거슬린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미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당청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대로 갈 것이다. 또 일각에서 또 당 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당 쪽으로 이미 쏠린 상황이죠. 네. 이 총리의 사퇴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공적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의 어떤 청와대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제로 누가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여당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당이 돕지 않으면 청와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결국은 주도권은 사실 당에 일정 정도 많이 와 있다. 다만 그것을 예를 들면 청와대보다 위에 쓰거나 또는 친박계를 너무 자극하거나 독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총선에서 현 정부의 공과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김무성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총리 사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성과를 시키고 그것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또 자신이 밀어붙여서 끝까지 힘을 주어가지고 어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성과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고 주도권이 당 중심으로 조금 더 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섣부르게 많이 휘둘리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측을 해놓고 본다면 무게중심추는 분명히 당 쪽으로 간 건 맞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이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제는 말 그대로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했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지 않았나. 이제서야 그런 측면에서 큰 갈등은 없을 거다. 하지만 당의
당청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당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에 성공한다, 관철한다 하면 상당히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힘이 좀 공고해진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야당에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을 지지하는 뭐 노동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또 같이 지원을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이 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민심을 잘 읽어야죠, 야당도.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여당과 각을 세움으로써 국민들이 일정 정도 지지를 좀 보내거나. 지지를 나누어서 갖는 구조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듯이 국민들은 그런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리를 위해서 민의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심판론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각을 세운 게 패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중도를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중도 지향을 하면서 일정 정도 우크릭하고 네. 합리적으로 여야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걸 국민들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가 선거 후 국면이 되니까 또 과거의 악습을 답습했단 말이죠. 그것이 일단 야당에 대해서 야당 심판으로 오히려 선거 후 국면이 간 건데 이제 공무원 개혁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 과제는 그냥 박근혜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이 급박한 현실에서 야당이 또 정쟁으로 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 이거를 이번에 야당에 있는 사람들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분들도 다 체감을 했을 거예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충분히 그런 전략적인 반성과 해법을 찾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6일 아마 그 기한이 있었는데 그까지 통화는 가능할까요?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도 과거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고요. 지금 뭐 지급률이라든지 또는 기여율 이런 부분에서 퍼센트 조정까지 가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뭐 야당이 소위 4대 개혁 중에서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해 차이가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금 개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고 그래가지고 각을 세우는, 그래서 내부의 위기를 갖다가 외부의 위기와 싸우면서 마치 극복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연금 개혁에 대해서 했던 얘기도 있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과거하고 다른 어떤 문재인표 정치를 보여줄 그런 기회를 잡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 야권이 무작정 반대만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왜 다른 4대 개혁 중에서 굳이 연금 쪽에 무게중심을 잡고 이것만은 꼭 통과시키겠다 하고 있는지가 네. 결국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래의 경우의 수를 놓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두 분께서 이제 초반에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김무성 대표가 당청 관계에서 앞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그렇다면 초반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개헌론을 살짝 꺼내 들어서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개헌 카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헌론 부분은 잠복해 있고 총선이 즈음하면은 또 도드라지겠죠. 왜냐하면 선거구 문제가 걸려 있고 선거구 문제가 여러 가지 그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한 거고 또 선거구는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간의 문제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시기 부분은 여러 가지 또 고려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당장 지금 그 공무원 개혁, 그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과제들이 해결되고 그걸 성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마치 회피하듯이 개헌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게 되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무성 대표가 오버페이스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굳이 지지율 좋은데 굳이 개헌론을 꺼내 들어서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개헌론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카드의 힘은 정치의 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개헌론이 가지는 힘이 큰 건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한 달 전만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10% 미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언제 또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네. 지금 잘 나갈 때 굳이 개헌론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는 거고 앞으로 국정의 어떤 상황들이 변하고 새누리당에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들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국면에서 아껴뒀다가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헌론을 꺼내들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또는 친박계 내부의 어떤 예를 들면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이제 그랬을 때는 또다시 뭔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서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또 한 명의 부상하신 천정배 의원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텃밭에서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서 근데 당선되자마자 또 하신 얘기가 이제 뉴 DJ 키즈를 키워서 뉴 DJ 신당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정배 의원이 당선된 것은 기존의 야당이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호남 집권 할 수가 민심도 없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 분열이 되더라도 이번에 수술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도 미래가 없다.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그렇죠. 전정배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정배 의원 개인이나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 DJ 그러니까 벌써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남식 자민련이냐 이런 식의 지역 정당은 과거 획기적인 거거든요. 외연을 확대해서 더 넓혀서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야지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식의 지역 정당으로 회귀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의적으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동영 의원이 이번에 두 분이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일정 정도 관심의 대상이 있는데 정동영 의원은 지금의 양당 체제, 기득권을 나눠가는 양당 체제는 옳지 않다. 그 명분 자체는 천정배 의원의 뉴 DJ 신호남당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궤적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가 그런 말과 매치기 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도 가셨다가 또 동작 가셨다가 관악 가셨다 이러면서 그 말하는 것과 언행이 일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풍을 못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분에 있어서는 정동영 의원에 비하면은 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뉴 DJ 신당. 저는 아주 재밌는 실험이라고 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친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호남이 미뤄졌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문재인 지금 당대표가 과거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호남이 미뤄졌기 때문에 됐던 겁니다. 근데 지난 그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또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이 소위 친노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과거에도 경고를 보내왔지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준 거거든요. 네. 과연 근데 이제 이런 강력한 경고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의 또는 문재인 대표의 또는 친노의 그런 정치 형태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게 단순한 정치 실험이 아니라 커다란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뉴 DJ 세력을 만들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그냥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호남 사람들이 그래 우리 지역당 만드니까 좋다 이렇게 박수치지는 않거든요. 네. 당연히 여기에 뭔가의 명분과 방향이 부여가 될 겁니다. 저는 천정배 의원이 뭐 자민련 만들겠다고 호남 자민련 만들겠다고 뉴 DJ 플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의 어떤 새정치연합이 야당다운 야당 또는 수권 야당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선거에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판가리를 해서라도 뭔가 이길 수 있는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현재 여기에 표현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앞으로 그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라고 봐요. 안철수 신당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걸 본다면은 일단 현역이 많이 안 따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 신인도 그다지 많이 발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그래봤자 야당에다가 공천권 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많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천정배 의원 당선자 정도의 캐리어와 또 과거의 그런 경력을 본다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겠다, 30곳 다 내겠다, 요거 가지고 끝날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과연 이제 그 광주를 포함한 또는 수도권까지 의원들을 얼마나 정말로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뉴 DJ 플랜, 그러니까 뉴 DJ 세력이죠. 정말로 신선한 정치 신인들 그리고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또 호남이 원하는 개혁 정치, 혁신 정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얼마나 발굴해내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총선도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랬지만 선거는 결국은 인물 싸움입니다. 인물, 그다음에 구도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을 얼마나 발굴해내느냐가 관건인데 안철수 신당은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인물 발굴에 실패했던 거고요. 소위 뉴 호남 정치 복원, 그다음에 뉴 DJ 세력을 만든다. 결국은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데려오느냐의 파괴력과 네.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는 혁신적인 또 개혁적인 정치 신인을 얼마나 영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건데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저는 상당히 큰 실험이고 또 그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은 네.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될 정치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천정배 의원은 종속 변수죠. 지금 이 사태에서 천정배 의원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정배 신당이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가 결정되는 거겠죠. 그런데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보이는 정도로는 굉장히 힘들 거다. 충고해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고를 한다라고 하면 딥 체인지 오어 슬로우 데스다. 피터 드라커가 그 썼던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다시 기회가 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네. 본인 스스로부터 변화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변화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과거 대표로서 그러니까 친노그룹이 대선 전에 총선 때 공천을 할 때 결국은 친노 패권주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갈등이 있었던 거고 대선 때는 총선 국회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렀어요. 기득권을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에 패배하고 1년 만에 또 당대표를 하면서 대권의 중간다리로서 대표를 하겠다고 또 나왔고 그 전에 그 730 보궐선거에서 다른 대표들은 지금보다 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사퇴할 수 없다라고 일성을 하면서 네. 결국 스스로는 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변화시켜야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권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야당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나 야당 지지자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을 테고 그 대안이 호남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깃발을 드는 어떤 명분이 의미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실험대에 있는데 과거와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내부에서부터 개인서부터 자성하고 친노가 자성해서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비전과 국민들에 대한 민심을 읽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네.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변한다 하면 인적 쇄신이란 말이죠.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사람 많이 뽑겠다라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뉴 DJ 신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건 어떨까요? 그런 점이 참 문재인 대표가 스탠스를 잡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당대표 도전에 나설 때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그 문재인 플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프레임에 하도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깨야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깰 거냐? 아마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텐데 첫 번째가 친노 해체 선언이다. 사실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체가 아니라 당의 물리적 화합적 결합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전히 개파 문제 여전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농담 삼아 3선 이상은 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아마 하는 인적 쇄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적 쇄신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분들이 사실 친노 쪽의 인사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여당에서도 프라이머리를 갖다가 도입하면은 뭐 그게 개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명분은 오픈 프라이머리였거든요. 개입하지 않는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친노 후보들의 그 후보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인적 쇄신 결국은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클린 정치 선언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식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 문재인의 정치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지만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문재인만의 정치를 보여주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 면에서 이번에 처음에 이제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 서민지갑 이야기를 했는데 서민지갑이 불과 한 달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정권심판원으로 빨리 대체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 서민지갑을 지키는 예를 들면 월급을 올려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이런 경제가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은 개파 해체라든지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는 문재인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당대표 되고 나서 이제까지 하나도 보여준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란만 안 생기게 어느 정도 개파를 안배하고 자리를 나눠주고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패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가 당의 어떤 분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독약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이 소위 천정배 뉴제이 플랜이 앞으로 차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로 태풍이 되느냐는 문재인 대표의 혁신과 개혁 노력이 얼마만큼이냐는데 정말로 그런 혁신과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거예요. 그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는 건데 지금 현역 의원들 몇 명 나가고 뭐 이런 거에 연연한다라면은 여전히 쇄신되지 못하고 혁신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무석 부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장한 교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